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이 중복인데요. 보양식도 보양식이지만 덥고 습한 날씨에 휴가 생각이 간절해지는 시기죠. 한국교통연구원, 또 한국도로공사가 지난달에 9,7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휴가 계획을 조사했는데요. 2명 중 1명이 올여름 휴가? 글쎄요,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휴가를 계획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적인 부담과 생업상의 이유 때문인데요. 남들 다 가는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쉴 수 있는 여유를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시에 쉬어가는 전통적인 휴가 시즌 7말 8초가 다가왔는데요. 이 시기에 총 1억 734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일평균 596만 명이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고속도로 이용 차량도 작년보다 5%가량 늘어나 일평균 537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정부가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구간들을 선정해서 갓길 차로를 운영하고 우회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도로 교통 정보 미리미리 잘 참고하시고요. 이동 중에도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 상황도 확인하면 좋다고 합니다. 7월 25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 밀 자급률 목표 5% 달성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재배 현황과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 야구 잡설 시간에는 유튜브 야구 잡설 진행자인 우리 정현재 PD와 각 팀당 이제 50경기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KBO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휴가를 즐겼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밀은 우리나라에서 자급률이 극히 낮은 품목인데요. 2023년 기준 2%가 채 되지 않는데 정부가 수입에 의존하는 밀 산업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 제1차 밀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을 5%로 높이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밀 재배 현황과 자급률 달성 전망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저도 그렇고 이 밀가루 음식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 근데 우리가 먹는 면이나 국수, 빵 여기 밀가루 음식 거의 대부분이 수입산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4kg이고요. 1인당 밀 소비량은 2022년 기준 36kg입니다. 쌀 소비량이 여전히 더 많은 상황이지만 계속 감소하고 있고 반면에 밀 소비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 밀의 대부분이 수입산이라는 건데요. 자급률이 2%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에 한 사람이 1년에 36kg의 밀을 소비할 때 35.3kg은 수입산, 그리고 0.7kg은 국내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처럼 주요 곡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건 굉장히 불안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외부 여건에 따라서 주요 곡물의 수입량이라든가 가격 문제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급률이 지극히 낮은 밀의 경우
수출국들이 빗장을 걸면 국내 시장에 타격이 커지게 됩니다. 네, 주요 곡물을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수출국의 상황 변화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겠죠. 예, 맞습니다. 참고로 밀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고요. 인도와 러시아가 밀 생산량 2위, 3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미국, 프랑스 등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들 국가는 밀 수출 대국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먹는 밀인 식용밀과 가축이 먹는 사료용 밀 모두 수입에 기대고 있는 실정인데요. 따라서 국제 밀값이 올랐다거나 또 수출국에서 수출량을 축소하는 일이 생기면 우리나라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올해 국제 밀 시장 상황이 만만치 않은데요. 기록적인 고온과 가뭄 등의 이런 기후 영향에 따라서 네네. 세계 밀 생산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국제 밀값이 폭등했다가 안정세를 찾기도 했고요. 호주에서는 밀 수출량을 축소할 계획이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밀 재배 상황은 어떤가요? 예, 우리나라에서 밀은 이제 가을에 벼를 수확하고 난 이후에 이모작으로 심는 게 일반적인 재배 형태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나서 6월경에 밀을 수확하는데요. 통계청에서 지난달 말에 발표한 밀 재배 면적 조사 결과를 보면 재배 면적이 크게 줄었습니다. 밀 재배 면적이 9,536헥타르로 조사됐는데요. 이건 이제 전년에 11,600헥타르를 심은 것과 비교해서 18%나 면적이 줄어든 것입니다. 네. 재배 면적이 줄은 데다가 밀 작황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우리 밀 세상을 여는 사람들 이 자료에 따르면 농가별로 또 생산 지역별로 편차가 크지만 평년 대비 30% 감산된 것은 잘된 농사들 정도로 재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올해 밀농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 평년작의 20% 선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농가 입장에서는 수확은 고사하고 갈아엎는 품삯조차 건질 수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흉년이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밀 농사에 좋지 않은 이유가 기후가 원인인가요? 예, 맞습니다. 3월 초에 냉해가 있었고요. 4월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5월에서 6월에 비가 많이 오고 흐린 날이 많다 보니까 이 일조량도 부족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자연환경이 종합된 결과 밀의 생산량이 급감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밀이 자라고 미달이 여물 때 날씨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밀의 품질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 밀 세상을 여는 사람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등급을 받은 농가나 생산단지가 희귀할 정도로 굉장히 드물다고 하고요. 또 많은 지역에선 2등급 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것조차 안 되는 등외로 판정이 나서 수매가 불가하다 이런 판정을 받은 것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밀 생산농가 입장에서는 1차 평가를 믿을 수 없어서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또 현행 품질검사 체계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다른 전문 검사소에 추가 검사를 맡기는 곳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동안 조금씩 상승하던 밀 자급률도 주춤하거나 다시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정부에서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주요 곡물 중에서 품목 명칭이 들어간 법안이 2개 있는데요. 하나는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양곡관리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밀의 생산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국산밀 육성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과 밀은 정부가 법까지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밀의 경우는 지난 2019년에 국산밀 육성법이 제정됐습니다. 농식품부는 법 제정 이후에 지난 2020년에 제1차 밀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확정했는데요. 이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차 계획입니다. 네. 이 기본 계획 이행을 위해서 매년 시행 계획도 세우고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정부가 설정한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의 밀 자급률 목표치는 4.2%고요. 내년 2025년엔 밀 자급률을 5%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밀 산업 육성 계획에 따른 정책 변화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네,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 계획이 세워지면서 이전에는 민간 차원에서 노력하던 이 밀 자급률 제고 운동도 탄력이 붙었고요. 네.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밀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지난해 403억 원에서 올해 500억 원으로 7억 원 정도 확대했습니다. 생산 기반 조성이라든가 국산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소비시장 지원 방안도 발표했고요. 또 수확한 밀을 정부에서 매입해서 비축해두는 사업도 계속 물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8월까지 공공비축용 밀을 정부가 매입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는 한 19,000톤 정도의 밀을 정부가 사들였고 올해는 여기에 6,000톤을 더 늘려서 25,000톤 정도를 매입할 방침입니다. 그 자금률에도 변화가 있었나요? 네, 뭐 지난 2020년에 밀 자금률이 0.8%였어요. 1%도 안 됐는데요. 국산밀 육성법과 시행 계획이 세워진 이후 자금률이 조금씩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2021년에 밀 자금률이 1.1%, 그리고 2022년에 1.3%, 그리고 지난해 2023년에는 거의 2% 가까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와 내년이 문제인데요. 정부가 세운 밀 자금률이 내년에 5%인데 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밀 재배 면적이 크게 줄었고 작황도 형편없이 나빠졌기 때문에 내년에 5% 자금률 달성이 어렵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난해부터 정부가 수입밀을 대체한다면서 가루쌀 재배를 적극 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밀 생산은 뒷전이 됐다. 밀 자금률 5% 달성에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날씨까지 밀 생산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지수님이요. 아쉽네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집에서 밀농사를 지었고 방앗간에서 밀가루를 빻아서 수제비도 끓여 먹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정경화님도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농산물 생산하기엔 좋은 땅이나 기후는 아니죠 하고 보내주셨는데 되게 안타깝네요 상황이. 그 국내 밀 자금률을 높일 수 있는 예산과 정책이 더 확대돼야 되겠는데요. 네, 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자금률이 오르는 가장 확실한 대안일 텐데요. 이상기후의 망연자실하고 있는 밀 재배 농가들이 다시 의욕적으로 밀 농사를 짓도록 정책과 대안을 좀 더 세심히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처럼 그 현실적인 목표와 정책 대안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종잡을 수 없이 찾아오는 폭염과 폭우 사이에서 KBO 팬들은 이 종잡을 수 없는 순위 싸움 덕분에 한층 더 즐겁게 야구를 관전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아침 야구 잡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KBO 리그의 각 팀당 이제 한 50경기 정도 남은 상황에서 KBO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야구 잡설 진행자이자 오늘 아침 PD인 우리 정현진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물론 밖에 있다 들어오셨지만 네. 기아가 여전히 1등입니다. 네. 근데 올해 기아가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고요. 네. 기아 타이거즈가 1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2등만 만나면 아주 펄펄 납니다. 그 강팀의 그 상징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2위 하고 있는 LG한테는 9승 3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역시나 상위권에 있는 삼성 라이온즈에겐 우리 LG가 7승 3패. 3승이나 했어요. 삼성에게는 7승 3패.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은 롯데한테는 한없이 약합니다. 롯데가 지금 8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롯데한테는 3승 7패입니다. 이게 강팀한테는 강하고 약팀한테는 조금 약하고. 네. 그런데 또 한화나 키움한테는 진짜 절대 강세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롯데한테만 약한 모습. 이거 좀 특이한 것 같다. 롯데한테 뭐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분이 있나? 이상한 생각을. 예. 네. 그 올 시즌 그리고 이 선수에게 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도영 선수. 네. 아유. 야, 그저께는 사이클링 히트인데 이게 좀 특이한 사이클링 히트잖아요, 그죠? 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는데 네. 내추럴 사이클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네.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 요 순서로 치는 걸 내추럴 사이클링이다. 그래서 예. 역대로 두 번째라고 합니다. 역대 두 번째. 네, 사이클링 히트 그러니까 힛포더 사이클은 역대로 KBO 역대 31번째인데 그런 내추럴 사이클링은 두 번째다. 아니 무슨 만화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요. 그죠? 이 선수가 정말 리그 최초로 월간 10홈런 10도루를 한 선수입니다. 아, 그 리그 최초입니까? 네, 그게 리그 최초래요. 이 선수가. 아니 왠지 이종범 같은 선수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종범 선수는 못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이종범 선수하고 비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자연스러워요 그게. 네, 그렇죠. 예. 같은 팀이고 또 유격수로 포지션도 겹치고 이 선수는 지금 3루수로 보지만 고등학교 때는 유격수를 봤었거든요.
근데 이종범 선수는 2년 차에 WAR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그래서 이게 높으면은 잘하는 선수거든요. 예. 그래서 이종범 선수가 WAR이 2년 차에 11.77을 찍었는데 김도영 선수는 올해 10을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WRC 플러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얼마나 그 팀 득점에 기여를 하느냐 100 정도가 평균인데 이종범 선수가 198이었고 김도영 선수가 올해 172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종범 선수의 2년 차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네. 근데 이종범 선수가 그 당시에 도루를 80몇 개를 하고 말이죠. 와, 이게 예. 다 WRC 플러스에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타율이 3할 9푼 3리 4할 친다고 했던 그 시즌이에요. 아, 그때예요? 정말 역대급 시즌과 견줄 만하다. 하여튼 엄청 잘한다. 엄청 잘한다 예, 지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조금 어지럽긴 한데. 기아 팬들이 엄청 사랑하고 있는 선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네. 스타성이 보인달까요? 아, 그러니까요. 그 마지막에 홈런 치면 사이클링 히트인데 할 때 쳐주는 게 스타잖아요. 네, 아 그럼요. 그게 진짜 좀 어렵잖아요. 멋있긴 모두가 하더라고요. 기대하고 있을 때 그걸 해주는 선수가 정말 스타죠. 그러니까요. 네. LG는 언제 나오나. 네, LG 팬으로서 기다려 봅니다. 그런 LG 선수. 좋은 선수 많은데 왜 그러세요? 예, 예, 또 이제 그 LG 얘기네요. 2019년부터 뛰었던 네. 이제 케이시 켈리 선수를 방출을 했죠, 그죠? 네, 그리고 엘리에이저 에르난데스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네. 켈리 선수는 LG에서 정말 여러 해 동안 진짜 잘해준 선수였는데 그럼요. LG 팬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죠, 그죠? 네, 올해 성적이 어떻길래 그런가요? 올해 평균 자책점이 4.5 하나입니다. 그리고 5승 8패를 기록을 했고요. 근데 작년 평자책 작년에도 사실 그렇게 뛰어나게 잘한다 이런 느낌 없었는데 평균 자책이 2.54였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네. 그래서 팀의 우승에 정말 일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그쵸. 이전에도 늘 15승 가까이 이렇게 하고 15승 내외로 이렇게 해줬던 선수인데 올해는 그 뭐랄까 안정감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사실 있긴 했거든요. 물론 제가 응원하는 삼성 라이온즈한테 1피안타 완봉승을 거두긴 했지만 네, 리그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네, 불안했다. 네. 아, 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LG 팬들도 아마 아쉬우시죠? 굉장히 아쉽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행운을 비는 마음이 더 큽니다. 네. 예, 그 좋은 데 갔으면 두산의 좋겠고. 니퍼트 같은 네. 선수가 이제 또 막 옷을 벗고 이럴 때 두산 팬들이 진짜 아쉬워했잖아요. 이렇게 외국인 선수를 보내야 되냐, 오랫동안 팀에 공헌한 선수를 보내줘야 되냐,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네, 그 새로 오는 선수 에르난데스 선수인데 어떤 선수인가요? 궁금합니다. 이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 전문가 송재우 해설위원 있잖아요. 네, 그 네. 부분에 따르면은 데뷔 이후에 6시즌 연속 메이저리그에서 공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선수들 중에 마이너, 트리플 A에만 있는 선수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단 한 시즌도 마이너에만 있었던 적은 없다. 오. 메이저에 늘 있었다. 네. 그리고 지금은 불펜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지만 초반에는 선발에서도 많이 던졌고, 불같은 강속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고 구속 153k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충분히 빠르죠. 미국에서 두고 보면 공이 요즘은 미국 그 평균 구속이 어마어마하게 빠르니까. 아니 무슨 167을 던지던데요? 네, 메이저리그는? 그러니까 평균 구속이 진짜 한 155 이상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속구가. 근데 이 선수는 최고 구속이 153이니까 미국의 투수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이 선수가 굉장히 통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제 같습니다. 생각에 153km다. 불같은 강속구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구속은 147에서 148 정도 왔다 갔다 한대요. 네네네. 근데 말씀 듣다가 느낀 건데 네. 올해는 좀 시즌 중에 교체되는 외국인 선수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뭔가 그 팀들이 이게 순위가 워낙 엎치락뒤치락을 하니까 좀 이렇게 폭이 크지 않잖아요. 네. 팀별로. 그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하위가 승률이 40%가 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최하위 키움의 승률이 42% 정도 되니까 굉장히 촘촘하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최근 이제 제가 응원하는 삼성도 외국인 타자 맥키넌을 내보내고 루벤 카데나스라는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이 선수는 트리플 A에만 있었던 선수예요. 네. 메이저리그는 못 가보고. 네. 트리플 A에서 올해 이제 20개 넘는 홈런을 친 선수고, 삼성에 와서도 어제 경기에는 못 쳤지만 5경기에 홈런을 2개 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끝내기 홈런이었고, 그 홈런 2개가 모두 장외 홈런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 라이온즈 파크는 장외 홈런을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밖이 이제 도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구장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망이 뒤에 쫙 쳐져 있거든요. 아, 뭐가 있군요. 그물 같은 걸 네네네네.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넘어갈 수는 없고. 근데 근데 거기 닿으면 장애죠, 뭐. 그렇죠. 네. 그 두 개 다 그렇게 쳤다. 140m 이렇게 치는 선수예요. 굉장하네요. 그 이전에 있었던 맥키넌 선수는 늘 담장 앞에서 잡히고 담장 앞에서 잡히고 했거든요. 근데 140m짜리 홈런을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시원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예. 두산도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외국인 타자 라모스를 방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러드 영이라는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트리플 A에서 통산 310경기 54홈런. 그러니까 한 2시즌 정도의 54홈런 정도니까 트리플 A에서 한 매년 한 25개, 26개 정도 홈런을 쳐주는 그런 선수라는 거죠. OPS가 0.852.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준수한, 거예요? 네. 준수한 선수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삼진율이 꾸준히 20% 내외가 있다는 건 약간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제 외국인 타자 라모스보다는 낫다고 판단한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이전에 두산이 또 알칸타라라는 외국인 투수를 내보내고 조던 발라조빅이라는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SSG에서 잠깐 알바처럼 뛰었던 시라카와 선수를 그 또 일본인 같은- 선수. 예. 같은 방식으로 또 두산이 또 데려왔어요. 두산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들고 네. 한화도 페냐라는 외국인 투수를 방출을 하고 하이메 바리아라는 선발 투수 영입했고 SSG도 아까 말씀드렸던 시라카우 선수 데려왔었고 그다음에 앤더슨이라는 선발 투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그러니까 국내 선수는 2군에 보내고 2군에서 데려오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외국인 선수들은 사실 바꿔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3명밖에 없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이 바꾸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게 5팀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5팀이 사실은 다 희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올해 외국인 선수를 바꿔서 네. 대권을 잡아보겠다 아니 이거잖아요. 근데 한화는 대권까지는 아니어도 가을 야구까지는 한번 봐보겠다. 네, 워낙 한화 팬들이 응원을 많이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한화가 뒤에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감독까지 바꾸는 강수를 뒀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 충분히 바꿀 수 있죠. 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이슈를 꼽으라면 네. 조상우 선수 트레이드 썰이었던 네. 것 같은데요. 키움에 네.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이게 무산됐다. 사실상. 사실상 무산됐다 이렇게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분들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상우 선수라고 무산된 거 하면 아니에요? 뭐 이거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 부상 이슈를 안고서라도 트레이드 또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기자분들이 기사를 그렇게 쓰시는 것 같던데 올해 이렇게 가만히 야구를 보다 보면 선발 투수가 강한 팀보다도 불펜이 강한 팀이 성적을 잘 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조상우 정도 되는 이 선수 정도 되는 불펜이면 정말 매력적인 카드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키움 입장에서는 키움이라는 팀 아시다시피 모기업이 따로 없고 스폰을 늘 받는 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정우 선수 메이저에 보내고 김하성 선수 메이저 보내고 그래서 받은 돈으로 팀을 이렇게 꾸려가는 약간 네네. 그런 팀인데 조상우 선수한테 처음에는 기대를 했지만 이 선수가 이제 메이저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른 팀에 뭐 드래프트 신인 드래프트 1순위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팀에서 우리가 데려와 가지고 메이저에 수출할 수 있는 수출이라는 표현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네네. 이 팀이 그렇게 운영이 되니까 그런 선수하고 트레이드를 할 것 같다라는 썰들이 많았어요. 기아라든가 아니면 삼성이라든가 심지어 롯데라든가 뭐 이런 팀들과 맞춰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았다 했는데 이 선수가 부상으로 한 10일 DL에 가 있었거든요. 부상자 명단에. 조상우 선수가. 네, 조상우 선수가. 어디 이 선- 부상이었나요? 어깨. 어깨. 그럼 되게 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약간 불편함을 느끼면 한 10일 정도 휴식을 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선수가 다시 이제 복귀를 하려고 캐치볼을 했는데 다시 이 염증 때문에 아이고. 내려갔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투수의 어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아프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 무산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기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시즌 초에 올해는 다르다를 현실화시키나 했던 한화 이글스. 네. 야, 9위까지 내려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반면 올 초에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KT는 어느새 5위로 네. 올라왔고요. 네, 네. 어떤 측면에서 좀 달랐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어제 그제 한화 이글스가 삼성 라이온즈 상대로 두 경기 모두 끝내기 승리를 거두면서 괜찮아요? 살아나는 네, 개인적으로 좀 힘들지만 네네.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7연패를 또 당했던 전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9위에 있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두 팀을 그냥 단순히 비교하자기보다 다른 점을 하나를 꼽자면 한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독을 비롯해서 대대적인 코치 뭐라 그래야 되죠? 교체. 네네. 코치도 교체하고 감독도 교체하고 굉장히 뭐 외국인 투수도 교체하고 이게 약간 팀이 약간 흔들린다. 약간 그러니까 다른 팀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팀이 약간 흔들린다 이런 느낌이 있다면은 예. KT는 시즌 초에 최하위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작전 코치, 주루 코치 아니면 뭐 수석 코치, 감독 그대로입니다. 근데 어느새 5위예요. KT가 작년에도 시즌 좀 초에 비슷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시즌 초에 10위를 찍고 맞아요. 2위로 시즌을 끝냈거든요. 네. 올해 벌써 5위까지 왔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코치진을 바꿨기 때문이다라기보다도 뭐랄까요? 삼성 라이온즈도 최근에 그 2군에 있던 뭐 2군 감독들을 1군에 보내고 1군에 있던 코치를 2군에 보내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성적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히 요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약간 팀이 흔들리는 게 딱히 그렇게 팀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이 모든 건 우리 정현재 PD 개인의 네. 의견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면서 KBO 이슈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잡설 진행자이자 우리 네. 담당 PD인 정현재 PD와 함께했습니다. 빨리 밖에 나가주세요. 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모던 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나요? 요즘 날씨가 정말 비가 왔다가 또 막다가 너무 극단적이에요, 지금도 진짜. 비가 오고 있어요. 아, 지금 또 와요? 네, 오는데 예. 비가 또 내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변덕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언제 어디로 휴가를 떠나셔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도 휴가 계획 잘 세우셨을까요? 저는 진짜 회사 생활하면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휴가 계획 세우는 겁니다. 알차게. 리프레시를 곧 갑니다. 예, 부럽습니다. 그 휴가 이야기를 이렇게 물어보시는 네. 거를 보니 네. 오늘 휴가 관련된 얘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우리 선조들의 피서법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데요? 네, 네. 과연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휴가를 보내셨을까요? 사실 선풍기도 에어컨도 없었던 옛날의 더위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온유월 더위에 염소뿔이 물러 빠진다 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옛날에도 엄청 더웠다는 거죠, 네, 그죠? 옛날 더위도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해안이 담긴 또 다양한 여름나기 비법들이 있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교통편도 편리하고 놀거리, 볼거리도 워낙 다양해서 휴가를 가는데 네, 옛날에는 확실히 이런 게 불편했을 거 아닙니까? 이동도 어렵고 그렇죠. 좀 숙소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휴가를 갔겠죠, 그죠?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재밌었던 거는 우리 선조들의 피서법은 생각보다 또 굉장히 다채로웠습니다. 무려 8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한 기록은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사한 정여용 선생님의 여유당전서라는 책에 실린 더위를 식히기 위한 8가지 방법을 읊은 시 소서팔사라는 시에서 잘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송단호시, 첫 번째 송단호시. 네, 소나무 숲에서 활쏘기, 그리고 두 번째 괴음 추천. 과음이 아니고 괴음. 네, 괴음. 괴음입니다. 네. 느티나무 아래서 그네 타기. 되게 소소한데요. 네, 소나무 숲에서 활 쏘고 느티나무 아래서 그네 타고. 네. 네. 그리고 허각투호, 넓은 정자에서 투호하기. 투호? 네, 뭐 던지는 건가요? 거죠. 네. 아. 그리고 청점 혁기, 대나무 깔고 바둑 두기. 그리고 서지상하, 서쪽 연못 가서 연못 구경하기, 연꽃 구경하기. 그리고 되게 낭만 있네요. 네, 예. 독림선천, 청선, 동쪽 숲에서 매미 소리 듣기. 그렇군요. 좀 소박하죠? 네, 되게 네. 소박해요. 우리- 지금 저 굉장히 크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약간씩 내려가는데요. 예. 네, 우일 사온, 비 네. 오는 날 시집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야 탁족, 밤에 개울가에 가서 발 담그기. 이야. 네, 이렇게 8가지 네. 방법으로 더위를 펴셨다고 하는데요. 음.
그러니까 사실 멀리 못 가시니까 가까운 데 가셔서 이제 여름을 피하는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네. 고민하셨던 거죠. 되게 근데 소소하네. 활 쏘고 그네 타고 뭐 던지고 네. 아니면 바둑 두고 네. 아니면 꽃 구경 그렇죠. 숲에서 매미 소리 듣고 네. 비가 오네 시지을까? 와, 밤에 그쵸. 개울가에 가서 발 담그는 게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활동적인 느낌이 드는. 근데 우리도 생각해 보면 멀리 가긴 하지만 막상 가서 뭐 바다에 몸을 담근다든지 뭐 또 호캉스를 한다든지 사실 뭐 엄청나게 특별한 걸 하진 않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긴 하네요. 네, 맛있는 거 먹는다든지.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데를 가서 네. 소소하게 좀 활동하는 거네요.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 가서 했냐, 가까이 가서 했냐, 그러네. 그게 좀 다른 것 같고요. 근데 흥미로웠던 것은 왜 피서팔사라고 안 하고 소서팔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가 소서팔사라는 시잖아요. 예. 네. 근데 왜 피서가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소서의 소자가 한자로 소방서, 소등 할 때 사용하는 사라질 소자인데요. 더위를 피하는 피서가 아닌 불을 끄듯이 은근히 더위를 없앤다라는 뜻으로 소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조님들은 또 소서뿐만 아니라 더운 기운을 쫓아내는 축서, 그리고 더위를 제압하는 제서, 또 더위를 즐기는 낙서 등의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단어를 근데 사용하셨다는 거는 우리 선조들께서 더위를 무작정 그냥 피하려고만 했던 거기보다는 이 더위마저도 좀 여유롭게 즐기면서 극복해보자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또 많이 담아내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조상님들이 나름대로 네. 즐겁게 여름을 보내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청취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왕은 어땠을까? 럭셔리. 그 궁금해요. 왕은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예. 왕들의 피서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왕의 피서법을 좀 말씀드리자면 생각보다 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예? 그래요? 조선시대 왕들은 아무리 더운 날씨에도 궁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궁 밖으로는 안 돼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여름철에 전염병이나 역병의 감염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유럽이나 중국의 황제들은 여름 피서용 궁전을 또 별도로 마련했었던 거와는 좀 다른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왕들도 궁궐 안에서 그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궁여지책으로 더위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 안에서. 네, 그래서 근데 정말 또 힘들었던 거는 왕들이 입었던 이 골룡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발음이 안 통할 것 같아요. 느낌에. 그쵸, 옷이 예. 긴팔인데다가 여러 옷을 겹겹이 겹쳐 입었기 때문에 통풍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왕들은 그야말로 이 태양을 피하는 방법을 무척이나 또 고심했다고 합니다. 궁궐 안에서. 근데 저도 한복을 많이 입잖아요. 예. 근데 한복을 입기 가장 힘든 계절이 또 바로 여름이 맞아요. 여러 겹을 입어야 되고 또 땀이 잘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네네. 이 왕들도 진땀을 흘리셨던 것이 격공. 저도 격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어쨌든 네. 왕도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시원한 옷도 입고 싶고 피서 느낌도 좀 내고 싶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못이 있는 경복궁 경회루나 산수와 계곡으로 둘러싸인 창덕궁 후원으로 가서 부채질을 하면서 얼음물에 담가놓은 수박과 참외를 먹는 부채질은 것을 본인이 하셨대요. 본인이 해주고 또 옆에서 이렇게 해주셨겠죠. 그죠. 네. 예. 그래서 더위를 이겨내셨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고 또 밀린 정사를 돌보시느라 정작 왕들은 궁궐 밖 출입도 또 자유롭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또 재미난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네. 조선의 9대 임금 성종은 어린 시절 더위를 먹고 기절한 적이 있을 정도로 어이구. 더위에 너무 취약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어린 성종이 여름 내내 매일같이 먹었던 음식이 있어요.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네, 바로 수반이라는 음식입니다. 수박이 아니고 수반. 네, 수반. 뭐- 수반 어떤 뭐예요? 음식일까요? 수반이요? 네. 그 수가 물 숫자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임금이 시원한 뭔가. 맞아요. 예. 임금이 먹었던 하니까 대단한 음식 같지만 네. 그냥 밥을 찬물에 말아 드신 거예요. 수반. 그래요. 네. 근데 또 이제 왕자의 채통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아하게 수반을 즐겨 드셨다라고 이제 기록을 해둔 거죠.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왕들은 네. 궁궐에서도 채통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죠. 반팔에 반바지 입을 수도 없고 그죠? 네. 겹겹이 한복. 땀도 많이 흘렸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는 그 여름에 시원한 음료수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팥빙수를 먹든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 조선 왕 때 또 여름 특식 음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의 권유로 네. 가을 보리로 만든 특식 가을 보리로 네. 만든? 예. 여름 건강식으로 즐겨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음료였을까요? 바로 고소한 맛이 나는 미숫가루였습니다.
미숫가루. 네. 아, 이거 시원하게 하면 맛있네. 그렇죠. 예. 미숫가루 기원은 또 정확히 알려져 있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고구려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전해져 왔는데 역사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고구려 시대 삼국유사에 따르면 이제 고구려인들은 보리를 갈아서 미진이라는 것을 만들어 먹었는데 이것이 바로 요즘의 미숫가루와 비슷한 음식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이 미진이라는 음식은 곡물을 갈아 만든 가루를 원래 뜨거운 물에 타먹는 방식으로 마셨었는데 네. 워낙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 보니까 여름에 너무 많이 땀을 흘리고 또 왕들이 입맛을 잃었을 때 식사 대용으로 이제 차가운 미숫가루를 타서 진상하면 왕들의 또 여름 건강식으로 또 러브콜을 받으면서 여름 건강식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요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습도도 높고 온도도 높아가지고 많이 드실 것 아이스 같은데. 아메리카노죠. 네. 예. 그래서 오늘만큼은 또 왕의 여름나기 음료였던 영양 만점의 아미 아이스 미숫가루로 아미. 하루를 예. 시작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얼음 동동 띄어서 네. 시원한 미숫가루 좋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네. 냉장고도 없었을 것 그렇죠. 같고 얼음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여름철에 얼음을 어떻게 구했나요? 정말 얼음이 너무 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가 따로 있었는데요. 이걸 빙고라고 했어요. 빙고. 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전기 없이 얼음을 보관하는 천연 냉장고인데요. 이촌동 옆에 서빙고? 맞아요. 서빙고, 동빙고가 다 그거예요? 네. 냉장고가 있던 그렇군요. 예. 천연 냉장고가 있던 자리입니다. 네네.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서기 28년 장빙고를 처음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고 삼국사기에는 505년 11월에 처음으로 소사에게 명하여 얼음을 저장케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한반도에서 빙고가 기원 전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려시대에도 관에서 빙고를 얼음으로 저장하다가 입하절을 시작으로 왕실이나 관청 또는 귀족에게 나눠주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 또 조선 왕조에서도 한양 천도 이후에 고려의 빙고 제도를 본받아서 한양 각지에 빙고를 건설하라라고 지시했을 정도로 여름철 얼음은 굉장히 귀하고 꼭 필요한 여름나기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얼음을 보관하는 돌창고, 이 빙고 역시 국가의 철저한 관리하에 운영되는 일종의 공공기관이었던 거죠. 네. 얼음이 굉장히 그 중요한 거였는데 네. 여름에 얼음이 다 녹아버릴 것 같은데 어쨌든 냉장고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얼음을 어떻게 보관을 했을까? 이거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겨울에 일단 한강에서 얼음을 채취합니다. 겨울에 네, 얼음이 얼어 있으니까. 깡깡 얼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채취한 다음에 각 배열에 따라 볏짚으로 크기를 구분하고 맨 바깥쪽에 접합부 틈에 얼음 조각을 삽입해서 조그만한 틈도 없이 엄청나게 큰 얼음 뭉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얼음을 모아서 뭉치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거 이제 그 단순하게. 틈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또 얼려가지고, 또 얼리고. 네, 엄청나게 예. 큰 뭉치를 만들고 예. 이 빙고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얼음덩이를 만들어서 그 위에 빈 거적 여러 장을 덮어서 외부의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 얼음이 녹는 것을 방지하는데요. 이렇게 철저하게 보온을 하였다고 해도 봄이 지나면은 이제 빙고를 딱 개방했을 때 얼음의 양이 3분의 1밖에 안 남아요. 그럴 것 다 같아요. 녹아 있으니까. 당연하죠. 예. 네. 그래서 이 여름의 얼음은 일반 백성들은 접할 수가 아예 없었고 이 충분히 지난 이후에 빙고를 열어서 이제 문무, 전 2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에게만 얼음을 조금씩 배급했을 정도로 아주 귀한 몸값을 자랑하는 얼음이었습니다. 야, 네. 근데 상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랬을까 싶어요. 네. 근데 그 더위에 네. 진짜 되게 소수의 사람만 얼음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느낌일까요? 정말 너무 맛있었지 않을까? 입에 넣으면 그 너무 조그마한 놀랄 것 얼음 같아요. 조각이야. 내가 성공했다는 걸 그때 느낄 거 아닙니까? 얼음으로.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네. 손주들에게 감사하면서. 네. 좋긴 한데 전 네.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선조들의 다양한 여름나기도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평범한 백성들은 네.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얼음도 못 먹고 그렇죠. 피서 멀리 가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한여름 더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차라리 이 평민들이 좀 낫었어요. 음. 왜냐하면은 양반들은 체면을 중시해가지고 목욕을 못 했는데 세상에. 그냥 오히려 네. 평민가 아이들은 그냥 계곡 가서 시원하게 목욕하고 네, 예. 등목하고 못이 입고 그렇죠. 예. 그렇게 자유롭게 목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좋네요. 네. 예. 또 그런가 하면 닭백숙이나 팥죽을 끓여 먹어서 그쵸. 이열치열로 더위에 지친 몸을 보호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더울 때 찬 음식을 너무 자주 먹으면 위장과 간이 제 기능을 못해서 네. 병에 걸리기 쉬웠기 때문에 이제 삼복 더위에 팥죽을 끓여 먹으면 또 더위와 함께 스며드는 나쁜 기운을 쫓고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여름에는 팥죽을 꼭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소박했지만 또 나름대로 의식주를 통해서 지혜로운 방법으로 무더운 여름을 슬기롭게 극복하려고 했던 선조들의 여름나기로 오늘 떠나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박지수님이 미숫가루 200배 즐기기. 미숫가루의 얼음은 기본이고요. 네. 수박을 동그랗게 파거나 그냥 잘라서 같이 드셔보세요. 아,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미숫가루의 수박? 그 과일 빙수 같은 그런 느낌이 날 것 같기도 하네요. 약간 고소함도 있고. 네. 조 대표님은 여름에 특히 뭐 이렇게 좋아하는 어떤 네. 음식이 있으세요? 난 여름 되면 이건 꼭 먹는다. 저요? 여름 되면 저는 닭백숙. 닭백숙. 네. 오늘 중복입니다. 여러분 닭백숙 많이 드시길 바라겠고요. 예술로 따는 여행 시간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하루를 보내셔야 합니다. 중복입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 또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고 찜통 더위도 조심하시고 조심할 게 너무 많은 요즘입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